제11차 최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 제주도주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당은 당원과 국민이 연정한 단합과 혁신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대사업 인사를 위해 단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4월 재보선의 투명한 공천 기준을 세우고 공천 혁신 추진단, 지역공권 정당 추진단,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전당대회에서 천명한 당 혁신의 실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면모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도시정의,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내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논의기구도 곧 출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건전한 자세로 국민에 대한 진심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내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일정 인상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한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민당 의원들이 오래전에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속히 시작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23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려합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당 5,580원, 한 달 110여만 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4인 가족이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OECD, ILO, 세계은행, 다보스 포럼 등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재계도 임금 인상을 수용해서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허용적 성장의 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부동산으로 금융 문제, 세금 탈루 등 3종 세트를 필수로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묻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임명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되어 있었고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 37%는 논문 표절 관련으로, 또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유기준, 유일호, 임종용, 홍영표 등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10달짜리 경력 관리용 시한부, 기간제 장관들이 해당 부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 이완구 총리가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부 장관으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장관 겸직 의원들에게 분명한 입장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와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판단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내용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생활임금법의 도입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울의 전세값이 37주 동안 연속 상승하고 있고 서민의 주택난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금 국회 서민 주거복지 특위가 스톱 상태입니다.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 위해서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소위 서민주거 안정사법 통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거 불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장그래법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지난 6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공익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 의제 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검토 의견이 노동시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 과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 의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방안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 기준 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재벌 대기업의 부편중 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경제 민주화 과제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전반적으로 기존 국회나 노사정 간 논의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달 말 시한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다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여러 모델을 통해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불복을 요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성용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의 테러 사건을 빌미로 종북놀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어제 병문안은 여야 대표들에게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한미 동행 강화를 위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같은 길이 아니라 종북놀이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순방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 정청은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고 종북놀이를 선포하고 검찰과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광폭의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제1야당을 향해 종북 숙주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김기정과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에는 무능하고 공안 통치, 종북 놀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빌미를 주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결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촉구는 지금은 종북몰이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불씨가 꺼지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 검증 때문에 위장 전입자, 투기 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의 제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증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한국 민주주의와 국회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스스로 은퇴하거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천정배 전 의원께서 탈당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천 의원께서 탈당하신다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 큰 아픔이고 손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뇌가 있었겠지만 굳이 탈당까지 하고 4.19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우리 당에서 큰 책임을 맡았던 분이 당의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은 2017년 정권 교체입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힘을 모아서 그 길로 갑시다. 그것이 천정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탈당을 제거하시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공주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후의 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경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강북기와 그리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라는 책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라는 말을 하고 글을 또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과연 정북에 접촉되는 발언은 아닌지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방북시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211명 중 여성은 11명, 고작 5.2%에 그쳤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44명으로 좁혀서 봐도 불과 3명에 불과한 6.8%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인 만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대사의 피습을 두고 북한이 이를 비호하는 그런 성명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외교관에 대한 피습, 총리에 대한 공격을 두고 북한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생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리포트 대사에 병문안 직후 정북 좌파들에 의한 한미 동맹의 공격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택이라는 공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톤다운하고 있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미국도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자꾸 한미 간에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국익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리포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김치 먹고 혼난다. 그 한국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대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담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4.29 재선거에 대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자제하고 종북숙주라는 등 과도한 그런 종북머리에 한시바삐 헤어나오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병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삼시세끼가 지금 힘듭니다. 최근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임무이자 도리이기도 합니다.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제임금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실업대락을 해소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대락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 실업 대락입니다. 최근에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53.2%, 노무현 정부는 52.9%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21.49%, 이 박근혜 정부는 14.8%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 만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률 체계가 4월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애, 결혼, 출산 폭이라고 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3포 세대는 지금 5포 세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해서 이케아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란 단어에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쳐서 청년 실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대족이라는 말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인구론, 인문대 졸업생의 90%는 논다 해서 인구론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몰취생, 이퇴백, 그리고 열정퇴임,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에 빗대어서 아프니까 환자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청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자가 지금 107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1.8%.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겁니다. 21.8%로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셈인 것이죠. 최근에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기업 207개를 대상으로 정경련에서 조사한 결과는 참으로 정확 그 자체입니다. 약 대기업 65%가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청년 실업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함께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죠. 이른바 투기 그리고 위장전입, 병역, 세금 탈루 4대 필수 과목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충실히 이행한 것 같습니다. 10달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 장악력과 국정 운영이 약해지고 국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작은 수첩에 많은 사람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악습과 참사, 수첩을 버리면 답이 있습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 사건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의 종북물이 부질병이 터졌습니다. 제1야당에 대해서 종북 숙주는 하는 막말 정치 공세를 하는가 하면 집권당의 대표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종북 좌파들에 의한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이나 정작 당사자 미국 측은 단어 하나도 신중히 선택하면서 이 사건이 혹여라도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선례가 될 것에 대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집권하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한미관계에도 국익에도 바람직하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새누리당의 굴질하고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그런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하고 집권당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좀 더 진정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주한미 대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 사건이 한미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국익 차원에서 잘 대처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일 어제 8일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의 지난해분 배당금이 3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1,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가 증가했고 일가족의 배당금을 합치면 2,221억 원으로 작년 대비 6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도입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정부 정책의 결과는 목표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임금 배당, 투자 증대를 요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로 귀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투자와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만 이어졌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이익의 80% 이상을 내는 삼성전자 주주 가운데 일반 소액 투자자 비중은 11.6%에 불과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임금 동결을 선언했고 투자 규모 또한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러한 재계 입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지금 이 순간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법안들, 정책들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노동자들이 소비를 해야 기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임금 인상을 주장해왔고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발로라고 평가합니다. 시급 5,580원, 말이 최저임금이지 이것으로는 현재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두텁게 하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책의 실패 반복을 인내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에 영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경상벨트 전체가 원전으로 그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 집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주민들 역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리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서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직과 독선으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정치의 골모로 삼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는 학부모들과 10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학교 바로 앞 교도소 유치 반대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집행 더 이상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러분의 편에 함께 서겠습니다. 리퍼트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은 세월호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테러 대책과 요인 보호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요인 보호 대응 체계를 철저히 균형에 평가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지 종북 공안 무리는 결코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제 북한 조평통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잔혹한 테러 행위를 의로운 행동 운운하며 두둔하다니 평화와 인권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북한이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어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간 적잖은 여권 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정 지수는 25.6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는
터키에 이어서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온전한 양성평등의 날은 한참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 노인,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등 한국 사회의 수많은 을들과 연대해서 여성운동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적인 스타 엠마 왓슨의 유엔 연설 중 한마디를 인용해 볼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등을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무의식의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페미니스트에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무단한 일상을 보내는 어머님을 사랑하신다면, 금쪽 같은 딸의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페미니스트 중의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울러 여성의 날에 동북아 역사의 큰 한 장을 기록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용급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사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별개의 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정부 여당은 막연하게 사용자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사 문제는 별개가 아닙니다. 최경환 장관이 이제 와서 임금 인상 운운하는데 또 대기업 재벌 사용자들은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발표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 인상이 과연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부자 감세를 해서 재벌들에게 쌓여 있는 돈이 무려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돈이 돌질 않고 있습니다. 부자들 주머니로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봤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구매력은 부자들이 사내 유보를 시키는 돈이 아니고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구매력입니다. 좋은 부자냐 나쁜 부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좀 똑똑한 부자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도 항상 사용자 편만 드는 이런 노동관을 바꾸어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개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12개 과제에 대해서 검토시킨 게 있었습니다. 아까 오용근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12개 과제, 즉 한 그룹에서는 원화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 차별시정, 파견근로, 사내도급, 고용, 근로계약 관련 제도, 근로조건 관련 제도 6개 과제와 또 한 그룹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 취약근로자 소득보호 강화, 직업능력 개발,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산업안전, 이렇게 12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3월 말까지 뭔가 노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한 이 12개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빠져있고, 지금 서로 전문가 그룹 간에도 이견만 표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이 도출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어떤 주문, 이견만 담겨진 주문이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결국 과거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최저임금이 2자리 숫자로 매년 인상됐었습니다. 평균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2자리 숫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는 5% 미만, 거의 2~3%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경환 장관이 임금 인상 운운합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런 12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 어떤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제는 노사가 별개가 아니다. 노사는 결국 우리 경제의 두 축이고, 노사 문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사에게 별도의 주문을 하고 이런 강요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지난 10년간 주장했던 중앙노사관계, 즉 중앙 간의 노사 간의 대화의 틀과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빠진 중앙노사 관계,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부자들과 똑똑한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민병두 정책연구원장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 잔치는 끝났다. 한강의 기적은 멈췄다. 불황 10년, 심지어 불황 40년. 어떤 경우 모두가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일본처럼 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진단들이 우리 어둡게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경제는 현실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당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당대표 뒤에 보신 것처럼 민생 제일 경제정당을 주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와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광범 행보를 하고 전체가 참여하는 이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항상 새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뉴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새경제연합이다라는 감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소득주도 성장을 구체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산업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하는 복지를 구체화해서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포용적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에서 산업정책으로 성공한 예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중화학업 육성정책, 민주정부 10년간의 IT 벤처 정책, 그리고 한류문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녹색경제랄지 창조경제는 아직 산업정책에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진보는 사람들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에 대한 욕망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과 배려, 연대, 패자 부활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번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연구원에서는 오전에 경제 공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산업전략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첫 단추를 꿰맵니다. 여기 계신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지만 바람을 담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직접 주최하시고 또 연설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전월세란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다 구성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제 현장에서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